모의고사 지난주에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요 시험 자체가 이제 재작년 9월 시험으로 가져와서 평가를 좀 했는데 그 1등급 컷이 82점인가 그래요. 82인가 83인가 그래요. 1등급이에요. 그럼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안녕. 거의 뭐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보면 되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정도. 여기서 10점이 빠지는 점수가 2등급 컷. 여기서 10점이 빠지는 점수가 3등급 컷.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점수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마시고 반면에 생각보다 잘 나왔네 하신 분들은 왜 잘 나왔는지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잘 나왔다라는 거는 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찍어서 맞은 건 아닌가. 찍어서 맞은 건 아닌가. 혹은 정확하게 알고 풀었나. 아리까리 한데 그냥 찍었는데 맞았네? 이런 경우도 많거든 생각보다. 그치? 근데 모의고사 연습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 방법들 연습하라는 거고, 이 모의고사 잘 나오는데 내신이 안 나올 이유는 없어요. 근데 반대는 있지.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온 경우는 있어. 내신은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 잘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 두 내신과 모의고사라고 하는 요 부분이 약간의 문제 유형들은 좀 다르지만 결국 의미하는 바는 똑같아요. 어떻게 풀 건데? 라는 거거든. 학교에서 문제도 던져주면 그 문제를 우리가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잖아.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거기서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풀어내는 게 학교에서의 그 문제풀이 방법이잖아요. 그게 모의고사에서도 적용이 되고, 모의고사에서도 문제 푸는 방법들이 연습이 됐다면 학교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모의고사 시험지 없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랑은 문법이랑 독서 부분 볼 건데, 이 독서 부분은 제가 교재에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재 94페이지로 할 거고요. 94페이지 교재. 그리고 앞서서 요 11번부터 문법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보면은요, 이렇게 지문으로 주는 문제가 다양한데, 문법에서 지문으로 주는 이유는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제시되는 조건을 찾으라는 거거든. 근데 제시되는 조건은 어디부터냐면, 이 부분이 어떤 주제어인지, 개념 체계에서의 어느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반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의어. 그리고 등급 반의어라고 하는 반의어에 대한 개념인데, 혹시 반의어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억을 한번 되돌려보자. 1학년 때 반의어 배웠나? 교과서에서. 안 나왔거든? 그치? 그럼 반의어는 언제 나왔을까?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요 문법 부분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이 계속 쌓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반의어를 물어보면서 반의어를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냥 반대야 라고만 하고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빠뜨리는 단원도 있을 수도 있고, 반의어의 세부 관례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학교마다 중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이 반의어를 우리는 하위 관례를 조금 더 나눠보면, 요거는 좀 적어주세요. 상보 반의어가 있고요. 등급 반의어가 있고요. 등급 반의어는 정도 반의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방향 반의어가 있어요. 서로 어떤 두 단어의 관계가 상보적이래요. 또 등급을 나타내 준대요. 그리고 방향이래요. 방향이 반대인가 봐요. 여기서 이제 처리 안 되는 단어, 상보라는 단어. 근데 상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왔을 거야. 상호 보완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얘네들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예를 들면은, 자, 남자 아니면 남자의 반대는 여자지. 그 중간 없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 수술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살다 아니면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 죽다 살아나고 이런 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상보 반의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너무 명확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화되는 거는 이 등급 바니어의 특징인데, 등급 바니어는 등급이 나뉘어요. 정도를 우리가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넓다인데, 자, 넓다의 반대는 좁다? 넓지 않은 건 없니? 넓지 않으면 다 무조건 좁은 거니? 아니지. 그냥 적당한 것도 있지. 그런 느낌으로. 혹은 넓은 것도, 아주 넓은 것도 있지만 적당히 넓은 것도 있지. 그리고 조금 넓은 것도 있지. 그런 식으로 앞에 뭔가 그 정도를 나타내주는 부분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등급 바니어, 정도 바니어고요. 방향 바니어는요, 방향성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위 반대는 아래, 왼쪽 오른쪽, 왼쪽 반대는 오른쪽. 자, 동쪽의 반대는 서쪽.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는 방향 바니어라고 해서 보통 이 세 가지 바니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화 매체라고 하는 선택 과목 혹은 화법과 작문이라는 선택 과목 하실 때 언어화 매체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가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체계를 잡아놓을 때 바니어의 체계를 이 정도까지만 잡아놓으시는 거고요. 아 맞아, 바니어는 등급 바니어 있었지? 라는 정도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밑에 지문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들을 잡아야 되는데, 밑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정도부사의 수식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쪽 단어가 긍정 혹은 다른 쪽 단어가 부정을 함의한다. 자, 함의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 건데, 함의 무슨 의미니? 함의. 함의한다. 부정을 함의한다. 무슨 느낌적으로 보여? 그러면 다른 한쪽은 긍정을 표현하면 다른 한쪽은 부정을 표현한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렇게는 우리가 이해는 되지. 문맥상 함의는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문학에서도 많이 나와요. 문학에서도 우리 많이 나온 단어겠지. 함의라는 거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자, 그렇게 있는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밑에 마당이 좁지 않다. 근데 그거는 무조건 넓은 것은 아니다. 이런 체크, 이런 포인트들을 체크하시고, 그 옆에 사람 없는 사람들은 그 가림판 잠깐 눕혀놔도 괜찮아. 가연이도 눕혀놔도 괜찮아. 보여? 괜찮아? 준서도 이거 눕혀놓을래? 뒤에 다인이 보이니? 자, 셋째, 두 단어를 동시 부정이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넷째, 한 쌍의 일부는 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 특히 여기 기억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좀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겠네요. 자, 마당이 얼마나 넓니? 라고 정도 우리가 물어보지만 마당이 얼마나 좁니?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아, 일반적으로 더 잘 쓰는 단어들이 있구나. 그치? 그리고 그 반대로 물어볼 때 좀 어색한 느낌이 있구나. 라는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문법 공부하실 때요, 기본적인 체계에는 아 맞아, 바니어에는 요 세 가지 체계가 있었어 라는 정도가 공부고요. 그 밑에 이런 특징들은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정교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특징들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특징들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 특징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 그 네 가지 특징을 문제 풀면서 아 맞아, 바니어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지? 라고 조금 더 정교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바니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몰랐을 때, 모르면 이런 것들을 좀 보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몇 주만 참자. 이거 분명히 가림판 다 지우라고 할 거니까. 저 폰 누구 거지? 슬기 건가? 자, 뒤로 가서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추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결국 지문에 있는 내용들 적용시켜 주는 거죠. 강준이 모의고사 가져왔어? 문제지? 한번 봐봐. 이거 문법 문제만 이걸로 보자.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4번인데, 4번 같은 경우는 영수의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부정하면 어떻게 되니? 가깝지 않다가 되지. 그럼 가깝지 않다가
꼭 멀다니? 연결되지 않겠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가깝지 않다는 멀다 아니잖아. 가깝지 않을 수도 있지. 적당히 적당한 거리일 수도 있지. 자, 그럴 때 우리가 등급 반이어에 대한 특징 하나 정리하신 거고. 자, 12번 같은 경우도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보라고 했죠. 하나로의 의미가 더 주된 의미로만 쓰인 거예요.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여행 잘 갔다 왔어? 잘 왔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잘 갔어?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까? 잘 갔니? 아니, 여행, 잘 갔어? 거기 잘 갔어? 혹은 갔다 잘 왔어? 어때? 잘 왔어? 잘 갔어? 이 A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 거거든. 갔다 왔어라기보다 이 왔어를 왔어로만 물어보니 갔어로도 물어볼 수 있니? 평소에 학교 잘 갔어? 집에 잘 왔어? 자, 갔어 왔어가 동일하게 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억에 해당하지는 않네요. 자, 이때 갔어도 갔어 왔어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갔어 왔어 갔어 왔어 우리 둘 다 물어볼 수 있네요. 그럼 밑에 봅시다. C 문학관이 커? 그럼 보통 우리가 물어볼 때 야 그거 커? 문학관이 커? 라고 물어보지. 문학관 작니? 물어보는 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C 동그라미 쳐주시고 황순원 문학보단 작아. 이거는 가능하죠. 왜? 비교해 주는 거니까. 이거보단 작아. 이거보단 커. 이때는 괜찮은 거예요. 이때는 작다 크다가 등급 반이어로서의 그 비교 대상과의 크기를 비교해 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 우리는 크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장할 때 줄도 서는데 자, 그 줄이 어떻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야? 짧았니? 라고 물어보진 않지. 줄이 길어? 줄이 길어? 라고 물어보는 거. 이 부분. 그래서 C와 E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에 대한 줄은 짧았어.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짧았는 데는 가능한데 보통 물어볼 때는 집이 컸니? 혹은 뭐 줄이 길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 일반적인 우리 담화 상황까지도 연결시켜 주라고 하는 문제 부분이에요. 그 담화 파트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연결되는 그 의미를 파악해 주는 거니까 앞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의 이 기억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판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13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문법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쌓여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1학년 1학기 때 했던 내용이니까 대부분 학교가. 자,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체뿐만 아니라 우리 다 기억나야 되는데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기억나니?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그리고 교체에서는 무슨 현상이니? 음절의 끝소리 현상, 그리고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까지 기억나야 돼요. 이름은 다 기억나잖아. 그치? 그럼 밑에 조음 위치가 혹은 조음 방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것도 기억나니? 조음 위치랑 조음 방법 바뀌는 거? 저랑 공부하셨던 분은 제가 자음체계표에서 다 얘기해드리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는 느낌이냐? 자, 자음체계표 그릴 수 있는 사람. 바다 가자 서해 물놀이. 그려볼까? 요렇게 그리는 거 아니니? 여기는 파열음이고 여기는 파찰음이고 여기는 마찰음이고 여기는 비음이고 여기는 유음이고 비음과 유음이 밀렸네. 비음이고 유음이고. 좋은 방법. 위치로 보면은 앞에는 입술 소리고 여기는 잇몸 소리고 여기는 센 입천장 소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고 그리고 여기는 목청 소리고. 좋은 위치.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 소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인데 가느다란 물방울은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하는 이 위치 잡아주시고 거기 앉을까? 옆에 사람 없으면 가림판 이렇게 엎어놔도 돼. 가느다란 물방울이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우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의 이 울림 소리는 대표음이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이 비읍에서 피읍 소리를 대표하거나 기역에서 쌍기역이나 키역 소리를 대표하는 소리고 디귿이 커버를 많이 해준다고 했었어요. 디귿이
그래서 요 디귿 같은 경우는 뭐도 이동하냐면은 좋은 위치도 이동을 하는 거죠. 방법도 이동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비음하는 누가 누구로 떨어지는 소리, 비읍이 미음으로 떨어지는 소리, 기역이 이응으로 떨어지는 소리, 디귿이 니은으로 떨어지는 소리예요.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혹시 문제지 가져왔어? 모의고사 문제지? 안 갖고 왔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된소리대기 같은 경우는 된소리대기 네 가지 옵션 다 기억 안 나지?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날 때 예사소리 뒤에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 예사소리가 올 때 다 기억나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3학년 때 그냥 언어와 매체 바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사실 문법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다가 그때그때 계속 정립을 해놔 문법 공부 부분들을. 여러분들 문학하기 바쁠 거고 독서하기 바쁠 텐데 이 문법을 언제 공부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말쯤에 이제 문법 공부 한번 해보고 나서 저는 진짜 문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화법과 작문 선택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선택하는 건 달라요. 학교에서 우리 과목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수능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 1학기 교과목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언어와 매체 선택할 거야, 화법과 작문 선택할 거야. 그때는 그냥 사람들 많이 몰리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야 내신 따기가 더 수월하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의문의 교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달님이 달님으로 소리 나는 거 무슨 화니? 니은이 리을로 갔네요. 유음하네. 공론 리을이 니은으로 갔네요. 비음하네요. 논리 니은이 리을로 갔네요. 유음하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로 찾아주실 수 있으면 좋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저 가로 안에 내용을 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조건에 따라서 넣어줘야 되는 거고, 밑에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유음한지 비음한지부터 우리 맞춰줄 수 있겠네. 달림은 유음하였어요. 공론은 비음하였어요. 논리는 유음하였어요. 그럼 2번은 일단 지워질 거고, 달림 같은 경우는 유음하니까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겠지? 그리고 유음화 비음화는 좋은 위치가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답은 1번과 4번 중에 하나겠네요. 앞에서 일어난 거냐 뒤에서 일어나는 거냐 찾아주면은 답은 1번이지. 앞에 있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논리는 뒤에 있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공론은 앞에 있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모의고사 문제가 오히려 더 수월해요. 이런 문법 문제는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가 기억이 안 나면 내가 공부 이제 그때 너무 외우기만 했구나. 이건 이해하면은 좀 오랫동안 남아 있을 거고,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없지. 그래도 공부했던 느낌은 있지. 자, 넘어와서 14번 문제 봅시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1학년 때 이렇게 아는 문장, 암기 문장 했었나? 1학년 때? 1학년 과정에서 아는 문장, 암기 문장 했던 기억이 있니? 했어? 강준이? 누구랑? 난 기억이 없는데. 중3 때 했어. 맞아. 중학교 3학년 때야. 아까 얘기했잖아. 요 반이어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요 문장의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중3 때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라니까. 그치? 1학년 과정에서는 문법 요소 파트랑 의문의 변동이랑 맞춤법이랑 중세국어밖에 안 했어요. 딱 4가지. 근데 걔네들이 문법의 전부가 아니잖아. 우리 품사 체계도 빠졌지, 문장 성분 체계도 빠졌지, 다양한 게 많이 빠져 있어. 아주 핵심적인 게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 과목 할 때, 언어와 매체 할 때 좀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문장 성분은, 자, 요거부터 잠깐 정리합시다. 우리 문장 성분 부분.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법 안 할 건데, 언어 매체 안 할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돼. 왜냐면 화법과 작문에서도 적용되는 거니까.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하나의 문장을 각각의 부분으로 잘라보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거 보자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잘라보니까 몇 개의 성분으로 나뉠 수 있대요. 기억나는 사람? 문장 성분 몇 개? 혹시 그럼 품사는?
구품사는 우리 국어는 몇 품사? 미안해. 우리 국어 구품사야. 팔품사 막 8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영어에서 이제 팔품사라고 하는 거지. 문장 성분은 7성분이에요. 알겠죠? 그냥 문장 성분은 가운데 쓰자. 그래서 이 개념어 간의 관계를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해봅시다. 내가 다른 반에서는 못 따라오니까 못했는데 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품사책에 구품사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바로 그냥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 기억나는 대로? 그래. 쉬운 거부터 해봐. 또 뭐가 있어? 대명사, 수사. 자, 얘네들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죠. 요 체언과 결합하는 친구 조사, 관계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체언을 수식해준다라는 말 관, 형, 사. 그리고 부, 사. 수식언이죠. 혼자 쓸 수 있어요. 감탄사. 독립언이죠. 또 있네. 중요한 친구들. 동사와 형용사. 이 친구들은 용언이라고 하죠. 형용사 내가 많이 강조했었어요. 우리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 수식하는 애 아니야. 뭘 나타내주는 애라고? 상태나 성질. 그치? 성질과 상태. 근데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 얘기하는 그 명사 수식 기능이 우리 국어에서는 전성어미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맑다. 물이 맑다 라고 우리는 보통 서술어에서 쓰지만 물을 수식할 수도 있다. 어떻게? 맑은 물. 근데 우리 평소에 우리 영어에서 형용사 외우면 맑은으로만 외우지. 클린 하면 맑은으로 외우지. 그쵸? 이렇게 우리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미 활용된 거예요. 어미 활용되면서 기본형은 클린해, 맑어, 투명해 이런 느낌을 먼저 가져주시고 상태나 성질이구나. 영어의 모든 형용사도 다 상태나 성질이에요. 형용이란 뜻이 그 뜻이거든.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문장 성분으로 가서 막 쓰여요. 주어가 있고요. 서술어가 있고요. 목적어가 있고요. 보어가 있죠. 또 체언을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 관형어가 있습니다. 관형이라는 말도 제가 많이 강조하죠. 이거는 체언수식이라고. 부사어가 있고요. 독립어가 있죠. 자, 성분과 품사의 관계는 얘네들이 이쪽에 가서 쓰이는 거예요.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체언에다가 우리 조사만 결합시켜주면, 격조사만 결합시켜주면 모든 자리에 가서 쓰일 수 있지.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혹격조사까지 하면은 모든 체언에다 우리는 각각의 격조사만 결합시켜주면 모든 자리로 가서 쓰일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실제 예문도 써주신 것도 중요해요. 조사는 모든 자리에 가서 격조사를 나타내주니까 그때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관형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쓰이는 거니? 관형어 자리에서만. 부사 같은 경우는요, 부사어에서만. 이 친구들 우리가 불변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잠깐만, 관형어 입장에서 누가 와서 쓰였어? 아까 체언들이 와서 쓰였어요. 그리고 관형사가 와서 쓰여요. 하나 더 누가 와서 쓰이니? 용언. 용언이 와서 관형어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죠.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여서. 용언의 어간 어미 구조 그것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어간이 어디고 어미가 어디고. 맑다라고 하면은 앞부분이 어간, 뒷부분이 어미. 근데 이 어미가 이렇게 바뀌는 건 어미 활용이고 전성어미로 성분을 전환시켜주는 어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이 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해야 되는 아는 문장에, 안긴 문장에 이 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문법적 단어야? 절. 영어에서 많이 나오잖아. 무슨 절, 무슨 절. 절. 문장인데. 맞아. 절은 문장이야. 맞아.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타난 문장의
느낌은 있지만 완벽하게 끝나니 안 끝나니? 안 끝나는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용언에 어간, 어미. 이거 여러 번 그렸지? 어미는 또 어떻게 나뉘어? 선, 어말어미와 어말어미. 어말어미가 또 나뉘죠?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그렇죠? 전성어미가 또 나뉘어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로. 자, 종결어미가 쓰였으면 이건 문장을 끝내주는 거니까 얘는 절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연결어미가 쓰이거나 전성어미가 쓰이면 문장이 끝나 안 끝나? 안 끝나니까 이 친구들이 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무슨 절 얘기하잖아. 그러면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석을 했을 때 우리 국어에서 연결어미나 전성어미가 쓰여서 어떤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절은 5개의 절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9, 7, 5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외워버려요. 9, 7, 5, 9, 7, 5. 그럼 5개의 절은 명사절이 있고요. 관형사절이 있고요. 관형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부분이 있고요. 서술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용절까지. 요 5개의 절을 지금 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지, 지문에서. 그치? 명사절은 누가 와서 되느냐? 자, 서술어, 이 절이라는 거는 서술어의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 기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였니? 품사에서. 서술어 기능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 용언, 동사, 형용사. 그리고 체언 중에서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만 서술어 자리로 갈 수 있죠. 동사나 형용사 혹은 서술격 조사 이다. 요 3개만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독서에서 특징 정리할 때, 자, 특징 볼 때 이 서술어 자리를 보라고 하고 무엇은 무엇이다 혹은 동사나 형용사 파악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어떤 대상의 특징 설명할 때는 무엇은 무엇이다 혹은 무엇은 어찌하다 무엇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의 세 패턴이 나타나거든.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서술어 자리가 딱 끝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활용이 되면서 전성어미로 활용이 되면서 명사형 전성어미, 그러면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쓰이면 기가 쓰이면 표지는 기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면 관형절이 되는 거겠죠. 관형절은 그럼 누구를 꾸며주는 거? 체언을 꾸며주는 거. 부사절이 되겠네. 부사형 전성어미는. 자, 관형절은 은는 을던 이라고 하는 표지가 있고요. 부사절은 개, 도록. 근데 이를 저는 포함시키기도 해요. 이게도록. 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포함시켜서 생각해버려요. 그래야 뭔가 2개, 3개, 4개 이렇게 맞거든. 2개, 3개, 4개 그냥 맞춰서 그냥 생각해 주려고. 은는 을던 이게도록. 이런 표지들이 보이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이런 표지 보고 찾는 게 아니라 문장 읽으면서 바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절, 부사어 역할을 하는 부사절,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 인용절은요, 부사어 처리로 해줘요. 우리는 그 말을 인용했을 때 인용격 표지라고 고를 통해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데, 명사절은요, 자, 우리 명사라고 하는 거는 품사잖아. 그 뒤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조사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명사절은요,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술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 이 명사가 다 모든 자리에 갔듯이 뒤에 조사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달라져요. 이 명사절은요. 그 얘기가 요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형절은 관용어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밑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누나가 주인임이 밝혀졌다. 이때 주인임이라는 거는 주인이다 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임으로 전성어미 얘는 미음만도 쓰이거든요.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거죠.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 문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밝혀졌다 서술어의 역할에 앞에 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무엇이 밝혀졌다. 무엇이 밝혀졌다. 이 부분은 그럼 주어 자리네요. 아, 명사절인데 주격조사 이가 붙었으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니은도 봅시다. 삼촌은 농담을 던짐으로써 농담을 던지다 라고 하는 기본형 동사에서 어미 활용 이라고 하는 혹은 미음 얘를 어미 활용 시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풀었다. 목적어 서술어네. 그럼 이 앞부분 으로써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어미예요. 연결어미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을 나타내주는 거지. 그럼 원인을 나타내주는 부분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냐면은 부사어에서 담당을 해요. 우리 부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한다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부의 단어가 부사장, 부회장, 부반장 할 때 2인자의 부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는 부분. 그래서 얘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명사절이 또 쓰였네요. 그쵸? 이라는 게 쓰였으니까. 자, 형은 기다렸습니다. 뭐를 기다려요?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다 라는 돌아오다에 기 할 때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쓰였네. 그쵸? 그럼 여기도 명사절이네. 다 같은 명사절이 쓰였구나. 명사절의 표지들만 찾아볼까? 기. 근데 여기서의 문장 성분은 뭘까?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이거는 문장 성분이 뭘까? 기다리다에 대한 어떤 목적 대상이 되어있죠. 목적어가 안 쓰였는데 요 많은 목적격 조사 을을 대체하기도 하죠.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말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목적어 자리겠네요. 이 정도로.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은 답은 골라주실 수 있을 거예요. 2번이네. 그치? 목적어 주어 역할 아니고 부사어 기능을 하는 건. 4번은 종류가 다 같았어요. 여기가 틀려버렸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 문장 성분, 관형, 아는 문장, 암긴 문장 절 따져주고 용언의 어간, 어미, 구조는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하세요. 불특정 다수로 계속 나와. 알겠지? 어느 순간에 툭툭 튀어나올 거니까. 그리고 그거 해놓으면은 영어 해석할 때도 좀 편할 거야. 그 문법 구조가 보이면. 15번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중세국어를 아마 공부할 일은 없을 거예요. 언어 매체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이 언어 매체에서 중세국어 패턴은 좀 낮아지니까 그 1학년 때 한 거면 충분해. 나라 말씀이 딩곡해달라 그거면 충분해. 알겠지? 그래서 중세국어는 그냥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아 그렇구나 이 내용 그냥 봐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답은 그냥 1번으로만 체크하고 일단 문법은 여기까지 합시다.